안녕하세요. 책드림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피아노, 우편국에서 할머니의 죽음, 이 순서로 세 작품 읽어드릴 거고 부담 없이 듣다가 편하게 잠이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궐은 가정의 단란에 흠씬 심신을 잠그게 되었다. 보기만 하여도 지긋지긋한 형식상의 아내가 궐이 일본 땡땡땡땡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불의에 죽고 말았다. 궐은 중등교육을 마친 어여쁜 처녀와 신식 결혼을 하였다. 새 아내는 비스듬히 가른 머리와 가벼이 옮기는 구두 신은 발만으로도 궐에게 민족을 주고 남았다. 게다가 그 날씬날씬한 허리와 언제든지 생글생글 웃는 듯한 눈매를 바라볼 때 궐은 더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 살아서 산보람이 있었다. 부모의 덕택으로 궐은 날 때부터 수많은 재산의 소유자였다. 수년 전 부친이 별세하심에 무서운 친권의 압박과 구속을 벗어난 궐은 이제 맏형으로부터 제 모가치를 타기로 되었다. 새 아내의 따뜻한 사랑을 알뜰살뜰히 향락하기 위함에 벌루 많고 방해 많은 고향 땡땡부를 떠난 궐은 바람 끝에 꽃 날리는 늦은 봄에 서울에서 신살림을 차리기로 하였다. 위선 한 20 남은 간되는 집을 장만한 그들은 단연의 동경대로 포부대로 이상적 가정을 꾸미기에 노력하였다. 마루는 한복판에 도화신목 테이블을 놓고 그 주위를 소파로 둘러 응접실을 만들었다. 그리고 안방, 침실, 건너방은 서재, 뜰 아랫방은 식당으로 정하였다. 녹그릇은 위생에 해롭다 하여 사기그릇, 유리그릇만 사용하기로 하고 세간도 조선의 거리, 3층장 같은 것은 거창스럽다 하여 전부 폐지하였다. 누구든지 그 집이 들어서면 첫눈에 뜨이는 것은 마루 정면 바람벽 한가운데 놓인 큰 채경 박힌 양복장과 그 양편 화류목으로 만든 소세한 탁자에 아기자기하게 앉힌 사기그릇, 유리그릇이라. 식구라야 단둘 뿐인데 찬비와 침모를 두고 보니 지 어미에 할 일도 없었다. 지 아비로 말하여도 먹을 것이 넉넉한 다음에야 인재를 몰라주는 이 사회의 숭두미를 다툴 필요도 없었다. 독서, 정담, 화투, 키스, 포옹이 그들의 일과였다. 이외에 그들의 일과가 있다고 하면 이상적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는 것이리라. 이상적 아내는 놀랄만한 서리한 관찰과 친밀한 주의로서 이상적 가정에 있어야만 할 물건을 찾아냈다. 트럼프, 손톱 깎는 집게 같은 것도 그 중요한 발견의 하나였다. 하루는 아내는 그야말로 이상적 가정에 없지 못할 무엇을 깨달았다. 그것은 내가 어째 입대 그거 생각이 아니 났는고 하고 스스로 놀랄 만한 무엇이었다. 홀로 제 사색에 주도한데 영거 부만족의 미소를 띠며 마침 어디 출입하고 없는 남편의 돌아옴을 기다리기에 제 3자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지루하였다.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아내는 무슨 긴급한 일을 말하려는 사람 모양으로 회오리바람같이 달려들었다. 나 오늘 또 하나 생각했어요. 무엇을? 그야말로 이상적 가정에 없지 못할 물건이에요.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또 무엇을 가지고 그리우? 알아맞혀 보셔요. 아내의 눈에는 자랑의 빛이 역력하였다. 무엇일까? 남편은 먼 산을 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세간을 둘러보며 진국으로 이윽히 생각하더니 면목 없는 듯이 생각이 아니 나는걸? 하고 무한색임으로 또 한 번 웃었다. 그것을 못 알아맞히셔요? 아내는
뱉는 듯이 한마디를 던졌다. 한동안 남편의 얼굴은 생글생글 웃는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무슨 중대한 사건을 밀고 가려는 사람 모양으로 입술을 남편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피아노. 옳지, 피아노. 남편은 대몽이 방성하였듯이 소리를 버럭 질렀다. 피아노가 얼마나 그들에게 행복을 줄 것은 상상만 하여도 즐거웠다. 멍하게 뜬 남편의 눈에는 벌써 피아노 건반 위로 불같이 쏟아있는 아내의 보얀 손이 아른아른거렸다. 그 후 2시간이 못 되어 훌륭한 피아노 한 채가 그 집 마루에 여왕같이 임호하였다. 지 어미치 아비는 이 화려한 악기를 바라보며 기쁨이 철철 넘치는 눈웃음을 교환하였다. 마루에 무슨 서기가 뻗친 듯한걸요? 참 그래요. 웬 집안이 갑자기 화난 듯한걸? 그것 보시오. 내 생각이 어떤가? 과연 주도한걸? 그야말로 이상적 아내 노릇할 자격이 있는걸? 하하하. 말끝은 웃음으로 마쳤다. 그런데 한번 쳐볼 것 아니오? 이상적 아내의 음악에 대한 솜씨를 좀 봅시다 그려. 사나이는 행복에 빛나는 얼굴을 아내에게로 향하였다. 계집애 번쩍이던 얼굴은 갑자기 흐려지고 말았다. 걸녀의 상판은 피로 물들인 것 같이 새빨개졌다. 걸녀는 억지로 그런 기색을 감추려 애를 쓰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먼저 한번 쳐보셔요 하였다. 이번에는 사나이가 서먹서먹하였다. 답답한 침묵에 한동안 납덩이같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다. 그러지 말고 한번 쳐보구려. 그렇게 부끄러워할 거야 무엇이 있어? 이윽고 남편은 달래듯이 말하였다. 그러나 그 소리는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 나 칠 줄 몰라. 모기 같은 소리로 속살거리는 아내의 두 뺨에는 불이 흐르며 눈에는 눈물,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것을 모른담? 하고 남편은 특이양양한 웃음을 웃고는 내 한번 치지 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골도 또한 이 악기를 매만질 줄은 몰랐다. 함부로 건반 위를 치우고 내리을틀 따름이었다. 그제야 아내도 매우 안심된 듯이 해죽 웃으며 이런 말을 하였다. 참 잘 치십니다 그려. 진짜 구자저금을 난생전 처음으로 찾아본 이야기다. 물론 진출이는 내가 아니다. 부끄러운 말이나 땡땡 잡지사에서 원고를 중으로 돈 10원을 주는 그것이나마 현금이 없다고 그 어음 조각을 받게 된 것이다. 주머니에 새천셀립도 없어서 쩔쩔매던 판이니 그것이나마 어떻게 고마웠던지 몰랐다. 무슨 살이나 생긴 듯이 지정한 광화문국으로 내달았다. 상식이 넉넉지 못한 나는 이것도 보통 위채금 찾던 표만 들어뜨리면 될 줄 알았다. 여보, 수치인의 이름을 써야 하지 않소? 까무잡잡한 얼굴에 어울리지 않게 팔자 수염을 거슬린 사무원이 나의 드림인 그 표를 한번 뒤집어 보더니 꾸짖는 듯 말을 하였다. 네, 그렇습니까? 하고 나는 내 이름이 아닌 땡땡땡땡이란 이름을 뒷장 우금정확수 치우야 라고 바퀴 밑에 써가지고 또 뒤밀었다. 마침 돈 찾으러 온 사람이 무엇 있기 때문에 나는 한 10분가량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날더러 땡땡땡 인형을 물으면 내가 틀림없는 본인이라고 대답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 국명을 쓰고 여기 진출인의 성명을 써야 하지 않소? 하고 그 사무원은 또다시 그 표를 내쳤다. 나는 비위가 좀 틀렸지만 하는 수 없이 또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제야 사무원은 그 말썽 많은 어음 조각을 받고 그 대신 13번이라는 목패를 내주었다. 인제야 돈을 찾았구나 하고 속으로 기뻐할 겨를도 없이 그 사무원은 명령적 어조로 한 2시간쯤 기다리시오. 나는 적지 않게 실망하였다. 2시간을 기다려요? 2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통지가 와야 하니깐. 네? 최신성에서 통지가 와야 됩니다. 최신성에 관리된 것을 자랑하는 듯 최신성이란 말에 힘을 주었다. 그러면 동경에서 통지가 와야 된단 말이요? 라고 한마디를 지르려다 네 그렇습니까? 하고 물러서는 수밖에 없었다. 2시간 벤치에 한 10분 동안 걸어 앉았다가 나는 몸을 일으켰다. 좀 속히 될 수 없을까요? 2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어디 다녀와도 좋습니다. 사무원은 귀찮다는 듯이 말을 던졌다. 나는 그 말대로 하였다. 지루한 2시간을 보낸 뒤에 나의 모양은 또다시 우편국에 나타났다. 통지가 왔습니까? 아직 아니왔습니다.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나는 초조하여 견딜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벌써 세로 석점을 반이나 지냈으니 오래지 않은 넉점이 되고 보면 시간이 지났다고 안 줄 것이 염려이다. 오늘 내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좀 속히 해줄 수 없을까요? 글쎄요. 통지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려. 사무원도 매우 딱해하는 모양이었다. 속이 부글부글 게으르는 것을 꿀꺽꿀꺽 참으며 기다리는 동안에 간발한 채전부가 네모난 괴짝을 들고 들어오더니 그 사무원에게 그것을 건네밀었다. 나는 즉각적으로 그 함 속에 소위 통지가 들어있음을 깨닫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함이 짤깍 하고 사무원의 손에서 열리자 아까 내가 준 그 말썽꾸러기 진체구 좌표가 뛰어나온다. 나는 시원스러움과 기쁨을 한꺼번에 느끼면서 그 사무원 앞으로 다가들었다. 그다지 여러 번 말을 주고받았으니 나의 얼굴만 보면 묻지 않고 돈을 내어줄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사무원은 나를 물끄러미 보면서도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또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 땡땡땡이 있어? 나는 땡땡땡이 누구인가 하였다. 남의 일에 동정하는 것처럼 눈을 이리저리 돌리며 부르는 사람을 찾을 찰나였다. 노영이 땡땡땡이요? 나는 쥐어질린 듯이 가슴이 꿈틀하였다. 나는 별별별 이건을 땡땡땡이란 말이 웬겐가. 아니오란 성난 소리가 불쑥 목구멍까지 치밀다가 문득 네 그렇소 하여야 될 것을 번개같이 깨달았다. 하건만 웬일인지 시원스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멀뚱거리며 얼없이 사무원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노용이 땡땡땡이요? 사무원은 괴이하다는 듯이 다시금 재쳐 물었다. 네? 내 말을 당초에 알아들을 수 없다는 듯이 나도 재쳐 물었다. 노용이 본인이요? 나는 또 당황하였다. 나는 물론 본인이 아니다. 이런 데 쓰는 공인적 사기를 모르는 바 아니로되 내 속에 들어앉은 자아는
무의식한 가운데 완명하게 저를 주장하고 있었다. 나는 무슨 중대한 죄나 범하려는 때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다. 일순간 뒤에 나의 고개가 밑으로 끄덕인과 같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간신히 네 하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나의 허위가 발각되어 돈을 주지 않을까 하는 궁겁이 없지 않았으되 그 사무원이 내가 본인이 아닌 줄 알고 돈을 치러주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가 속 어디인지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무원은 의심 없이 돈을 내어주었다. 나는 돈을 받기는 받았을 때 소태나 먹은 듯이 마음이 씁쓸하였다. 조모주 병원 위독. 3월 금음날 나는 이런 전보를 받았다. 이는 땡땡땡에 있는 생가에서 놓은 것이니 물론 생가 할머니의 병환이 위독하단 말이다. 병환이 위독은 하다 해도 기실모나게 무슨 병이 있는 게 아니라 벌써 82이나 넘은 그 할머니는 작년 봄부터 시름시름 기운이 쇠진해서 가끔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손들로 하여금 한두 번 바쁜 걸음을 아니치게 하였다. 그 할머니의 5년 맞이인 양조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다. 아이고, 이승에서는 다시 못 보겠다. 동세라도 의로 말하면 친형제라 다름이 없었다. 60년을 하루같이 어디 뜻 한번 거슬러 보았을까. 연애연방 이런 넋두리를 섞어가며 양조모는 울었다. 운다 해도 눈 가장자리가 붉어지고 목소리가 떨릴 뿐이었다. 워낙 연만한 그는 제법 물음답게 울 근력조차 없었다. 그래도 그 할머님은 팔자가 좋으시다. 자손이 늘은 듯하고 아이고 끝으로 이런 말을 하며 울음이 한숨으로 변하였다. 자기가 너무 수한 까닭으로 외동자들을 앞세워 원이 되고 한이 되어 노상 자기의 생을 저주하는 그는 아들이 둘, 직속손자가 8이나 되는 그 할머니를 언제든지 부러워하였다. 지금 돌아가시면 호상이지 아드님의 백발이 허연데 라고 양모도 맞방망이를 치며 눈을 멍하게 뜬다. 나도 과연 그렇기도 하겠다 싶었다. 나는 그날 밤차로 땡땡을 향하고 떠났다. 새로 석점이나 지나 기차를 내린 나는 벌써 돌아가시지 않았나고 염려를 마지 않으며 캄캄한 좁은 골목을 돌아들어 생각을 삽작 가까이 다다릴 때 곡성이 나는 듯하여 마음이 조마조마하였다. 하건만 다행히 그 불길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삽착은 빠끔히 열려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니 추녀 끝에 달린 그름 앉은 쾌등이 간 반밖에 아니 되는 마루와 좁직한 뜰을 쓸쓸하게 비쳐 있었다. 우물뚝과 장독간의 사이에 위는 거적으로 덮고 양간은 사짜리로 두른 울막을 보고 나는 가슴이 덜컥 하고 내려앉았다. 상청이 아닌가? 그러나 나의 어린 짐작은 틀리었다. 마루에 올라선 내가 안방, 아랫방에서 뛰어나온 잠 못 잔 피로한 얼굴들에게 이끌려 할머니의 거처하는 단칸 건너방으로 들어가니 할머니는 깔아진 듯이 아랫목에 누워있으되 오히려 숨은 붙어 있었다. 그 앞에 앉은 나는 생선의 그것 같은 흐릿한 눈자 위로 의아롭게 바라본다. 얘가 누구입니까? 어머니, 얘가 누구입니까? 예한 이씨로
예절 알기와 효성 있기로 집안 중에 유명한 중모는 나를 가리키며 병자의 귀에 대고 부르짖었다. 몰라. 환자는 담이 그르렁 그르렁 하면서 귀찮은 듯이 대꾸하였다. 제가 누구입니까, 할머니? 나는 그 검버섯이 어릉어릉한 뼈만 남은 손을 만지며 물어보았다. 나의 소리는 떨리었다.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땡땡땡이 아닙니까? 응, 네가 땡땡땡이냐? 우는 듯이 이런 말을 하고 그나마 내가 잡은 손에 힘을 주는 듯하였다. 그 개게 풀린 눈동자 가운데도 반기는 빛에 역력히 움직였다. 할머니의 병환이 어젯밤에 매우 위중해서 모두 밤새움을 한 일, 누구누구 자손을 찾던 일, 그 중에 내 이름도 부르던 일, 지금은 8개월 돌린 일, 온갖 것을 중모는 나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그날 밤을 누울락 앉을락 깰락 졸락 할머니 곁에서 밝히었다. 모였던 자손들이 제각기 돌아간 뒤에도 중모만은 할머니 곁에 떠나지 않았다. 불교의 독신자인 그는 잠 오는 눈을 비비기도 하고 기침으로 목청을 가다듬기도 하면서 밤새도록 연부를 그치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적적한 새벽녘에 해가와 같이 처량히 들리었다. 나는 새삼스럽게 그 효심이 지극함과 그 정성의 놀라움에 탄복하였다. 아침 저녁으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방이라야 단지 셋밖에 없는데 안방은 어머니, 형수들이 점령하고 뜰 아랫방 하나 있는 것은 아버지, 삼촌, 당숙들에게 빼앗긴 우리 젊은이. 육촌 형제들은 밤이 되어도 단 1시간을 눈붙일 곳이 없었다. 이웃집과 누누이 교섭한 끝에 방 한 칸을 빌려서 번차례로 조금씩 쉬기로 하였다. 이 짧은 휴식이나마 곤비인비 교란되었나니 그것은 10분 들이로 집에서 불러들인 까닭이었다. 아버지와 삼촌네들의 큰 심부름, 잔심부름도 적지 않았지만 할머니 곁에 혼자 앉은 중모의 꾸준한 명령일 때가 많았다. 더욱이 밤새 1시에나 2시에나 간신히 잠을 들어 꿀보담 더 단잠이 온몸에 나른하게 퍼진 새벽녘에 우리는 끄틀 리어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할머님 병원이 이렇게 위중하신데 너희는 태평치고 잠을 잔단 말이냐? 우리가 건너방에 들어서면 그는 다짜고짜로 야단을 쳤다. 그 중에도 가장 나이 어리고 만만한 내가 이 꾸중바지가 되었다. 인정사정 없는 그의 태도가 불쾌는 하였지만 도덕적 우월을 아는 우리는 대꾸 한마디 할 수가 없었다. 다들 뭐란 말이냐? 나는 한 달이나 밤을 새웠다. 며칠들이나 된다고. 졸음 오는 눈을 비비는 우리를 보고 그는 자랑스럽게 또 이런 꾸중도 하였다. 놀라운 효성을 부리는 게 도무지 우리 야단칠 미천을 장만하는 게로구나. 나는 속으로 꿀꺽꿀꺽하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한 번은 또 그의 명령으로 우리는 건너방에 모여들었다. 그 방 문은 여러 젖히었는데 문지방 위에 할머니의 지팡이가 놓이고 그 밑에 또 신으시던 실이 놓여 있었다. 방 안 할머니의 머리맡 벽에는 다란이가 걸리었다. 할머니가 운명을 하시나 보다. 우리는 번개같이 이런 생각을 하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들었다.
그는 담을 그르렁거리며 혼혼히 누워 있었다. 중모는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며 그의 귀에 들이대고 울음소리로 아미타불과 지장보살을 구슬프게 부르짖고 있었다. 한동안 엄숙한 긴장이 여기 있었다. 모두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10분, 20분 환자의 신상에는 아무 별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잠이 드신 모양입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이 긴장한 침묵을 깨뜨렸다. 그리고 중모를 향하여 잠 주무시겠으리 연부를 고만 외십시오 하고 나가버렸다. 그 뒤를 따라 빽빽하게 들어섰던 자손들이 하나둘씩 헤어졌다. 그래도 눈물을 섞어가며 연부를 맞이 않던 중모가 얼마 뒤에 재물의 부처님 찾길에 그치었다. 그리고 끝끝내 남아있던 나에게 할머니가 중모가 맞다고 하던 일, 자기를 데리고 교군이 왔다던 일, 중모의 손을 잡아 비틀며 어서 가자고 야단을 치던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러다가 숨구멍에서 무엇이 꿀꺽 하더니 고만 저렇게 정신을 잃으신 것을 설명해 듣기였다. 그날 저녁 때 할머니는 여상이 깨어났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몇 번이나 신과 지팡이가 놓였다 치웠다. 다란이가 벽에 걸리었다 떼었다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자손의 얼굴은 자꾸자꾸 축이 나갔다. 말하기는 안 되었지만 모두 불원 중에 할머니의 목숨이 하루바삐 끝장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조차 맞추어서 칠까지 먹여놓았다. 내가 처음 오던 날 상청이 아닌가고 놀래던 그 울음막도 이 관을 놓아두려는 의지가 아니었다. 그러하건만 할머니는 연애 한 모양으로 구물구물하다가 또 정신을 차리었다. 아니, 정신이 돌아오는 때가 도리어 많아간다. 자기 앞에 들어서는 자손들을 거의 틀림없이 알아맞히었다. 그리고 가끔 몸부림을 치면서 일으켜달라고 야단을 쳤다. 이럴 때 중모는 기벽스럽게도 연부를 모시었다. 어머니, 어머니,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셔요. 그는 몸부림하는 할머니를 제지하면서 이렇게 타일렀다. 저를 따라 연부를 외셔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 일어날란다. 왜 그러셔요? 가만히 계셔요. 제발 덕분에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할머니는 마지못하여 중모를 따라 두어 번 입술을 달싹달싹 하더니 또 얼굴을 찡그리며 애원하는 어조로 이제 그만 매시고 날 좀 일으켜다고. 네, 이제 그만 가련다. 이제 가셔요. 가만히 누워 가시지요. 왜 일어나시긴. 나무아미타불. 왕생극락 나무아미타불. 할머니는 귀찮아 못 견디겠다는 듯이 팔을 내저으시며 듣기 싫다. 연불 소리 듣기 싫다. 이제 그만해라. 하며 몸을 일으키려고 애를 쓴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모는 질색을 하며 더욱 비장하게 부처님을 찾았다. 듣기 싫다. 듣기 싫어. 나는 그만 갈 테야. 할머니는 또 이렇게 재우쳤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적이 의외의 감이 있었다. 할머니는 중모보단 못하자는 불교의 독신자이다. 몇십 년을 하루같이 새벽마다 만수양을 켜놓고 연불 모시기를 잊지 않은 어른이다.
정신이 혼돈된 뒤에도 염주 담은 상자와 만수양만은 일일이 아랑곳하던 어른이다. 하루에도 만수양 3갑 4갑 켜시겠지. 금방 사다 드리면 3개씩 4개씩 당장 다 켜버리시고 또 안 사온다고 꾸중이시구나. 작년 가을 내가 귀성하였을 때 계모가 웃으며 할머니의 노망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만수양 켜는 것을 그 하나로 헤아렸다. 그리하던 할머니가 왜 지금 와서 연부를 듣기 싫다는가? 그다지 할머니는 일어나고 싶으신가? 죽어가면서도 일어나려는 이 본능 앞에는 모든 것이 권위를 잃는 것인가? 저렇게 일어나시려니 좀 일으켜 드리지요. 나는 보다 못해 이런 말을 하였다. 안 된다. 일으켜 드릴 수 없다. 하도 저러시길래 한번 일으켜 드렸더니 어떻게 아파하시는지 차마 뵐 수가 없었다. 어찌 그래요? 나는 이렇게 반문하였다. 이 반문에 대한 중모의 설명은 더욱 놀랄 것이었다. 할머니가 작년 봄부터 맑은 정신이 잃은 결과에 늙은이가 어린애 된다고 뒤를 가리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이 2-5달 전부터 무엇을 자꾸 청에 잡수시고 옷에다 욤바닥에 함부로 뒤를 보았다. 그것을 얼른 빨아들이지 못한 때문에 재물에 뭉켜지고 말라붙은 데다가 뜨거운 불목에 대이어 궁둥이 언저리가 모두 벗겨졌다. 그러므로 일어나려면 그곳이 당기고 베기어 아파하는 것이라 한다. 이 말을 들은 나는 할머니를 모른 후이고 그 상처를 보았다. 그 자리는 손바닥 넓이만치 빨갛게 단 새로 치진 듯이 시커멓게 벗겨졌는데 그 위에는 하얀 해가 징그럽게 끼얹고 그 가장자리는 도끼를 품고 아른아른이 부르터 올라있다. 나는 차마 더 볼 수가 없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양모가 부러워하던 느린 듯한 자손은 다 무엇을 하고 우리 할머니를 이 지경이 되게 하였는가? 왜 자주 옷을 갈아입혀드리며 빨아들이지 못하였는가? 나는 이 직접 책임인 계모가 더할 수 없이 괘씸하였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를 그르다고 할 수 없다. 위에도 말하였거니와 할머니가 이렇게 된 지는 하루 이틀이 아니다. 벌써 몇 달이 되었다. 이 긴 시일에 제 아무리 효부라 한들 하루도 몇 번을 흘리는 뒤를 그때 족족 빨아낼 수 없으리라. 더구나 밤에 그런 것이야 일일이 알 수도 없으리라. 하물며 계모는 시집오던 첫날 밤부터 골머리를 앓으리만큼 큰 병객이다. 병명은 의원을 따라 혹은 변두머리라고도 하고 혹은 뇌진이라고도 하고 혹은 선천부족이라고도 했는지만은 하나도 고쳐주지는 못하였다. 30이 될락 말락 하건만 60이나 70이 다 된 노인 모양으로 주야장천 자리 보전하고 누워있는 터이다. 제 몸이 괴로우니 모든 것이 싫은 것이다. 그리고 나까지 아우르면 아버지 슬하의 아들만 넷이나 되건만은 지금 60 노경에 받드는 어느 아들 어느 며느리 하나 없다. 집안이 넉넉지 못한 탓으로 사방에 흩어져서 제 잎을 칠하기에는 눈코를 못 뜨는 까닭이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까?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쓴 물만 입안에 둘 뿐이었다. 그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때 내가 할머니 곁에 갔을 적이었다. 할머니는 그 뼈만 남은 손으로 나의 손을 만지고 있었다. 땡땡아, 땡땡아. 할머니는 문득 나를 불렀다. 인제는 다시 못 보겠다.
이제는 다시 못 보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제 내가 안 죽니? 그런데 너 내 청 하나 들어주겠니? 네? 무슨 말씀입니까? 날 좀 일으켜다오. 나는 눈물이 날 듯이 감동하였다. 어찌 차마 이 청을 떼칠 건가? 나는 다짜고짜로 두 손을 할머니 어깨 밑으로 넣으려 하였다. 이것을 본 중모는 깜짝 놀라며 나를 말렸다. 얘, 네가 왜 또 그러니? 일으켜드리면 아파하신데도 그 애가 그러네. 그때 약을 사다 드렸으니 그 자리가 이제는 아무렇겠지요. 나는 되었던 말을 듣는 그날 약 사다 드린 것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하였다. 아니야, 아직 다 낫지 않았어. 오늘 아침에도 일으켜 드렸더니 몹시 아파하시더라. 나는 주춤하였다. 할머니의 앓는 것이 애처로웠습니다. 어머니 가만 누워 계셔요. 네? 일어나면 아프십니다. 중모는 또 잔상이 타이르듯 말하였다. 할머니는 물끄러미 나와 중모를 번갈아 보시더니 단념한 듯이 눈을 감았다. 한참 앉아있다가 나는 몸을 일으켰다. 이때 할머니가 눈을 번쩍 뜨며 문득 어디를 가? 라고 물었다. 나는 주춤 발길을 멈추었다. 할머니는 퀭한 눈으로 이윽히 나를 쳐다보더니 무엇을 잡을 듯이 손을 내어 저으며 우는 듯한 소리로 서방님, 제발 나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서방님, 제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었다. 에그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애가 땡땡이 아닙니까? 서방님이 무엇이야요? 중모는 바싹 할머니에게 다가들며 애처롭게 알려드렸다. 이때 마침 할머니의 잡수실 배즙을 가지고 들어오던 둘째 형수가 무슨 구경거리나 생긴 듯이 안방을 향하고 외쳤다. 에게, 할머니 좀 보아요. 서울 아집어님더러 서방님 하십니다. 이 외침을 듣고 자부와 손부들은 모여들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에 번쩍이고 있었다. 나는 또 할머니의 청을 물리칠 수는 없었다. 그것이 어떤 나쁜 영향을 초치할지라도 아니 일으켜드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욕바닥 위로 반자를 떠나지 못하여 아야야 라고 외마디 소리를 쳤다. 나는 얼른 들어 올리던 손을 빼는 수밖에 없었다. 다시금 눕기 싫어하던 요 위에 누운 뒤에도 할머니는 앓기를 마지 않았다. 나는 적지 아니한 꾸중을 모시었다. 읽고 조금 진정이 되더니만 또 팔을 내저으며 기를 쓰고 가슴을 덮은 이불자락을 자꾸 밀어내리었다. 감기나 될까 염려하는 중모는 그것을 꾸준히 두루 집어 올리었다. 할머니는 또 손을 내밀더니 이번에는 내 조끼 단추를 붙잡아 당기었다. 왜 이리 하십니까? 단추를 빼란 말씀입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끄덕였다 하여도 끄덕이려는 의사를 보였을 뿐이다. 나는 단추를 낱낱이 빼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나니 그는 또 옷고름과 실랑이를 시작하였다. 옷고름을 끓일까요? 나는 또 옷고름을 끓였다. 끓인 뒤엔 할머니는 또 소매를 잡아당겼다. 왜 이리 하셔요? 벗어라. 답답지 않니? 여기저기서
물어 멈추려고 애쓰는 웃음이 키키 하였다. 나는 경멸과 모욕의 시선을 그들에게 던지었다. 자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기에 나의 단축 끼운 것과 옷고름 맨 것과 저고리 입은 것조차 답답해 보일 것이라. 여기는 쓰디쓴 눈물과 살을 저미는 슬픔이 있어야 하겠거늘 이 기막힌 광경을 주소로 맞아야 오를까? 나는 곧 그들에게 침이라도 뱉고 싶었다. 하되 나의 마음을 냉정하게 살펴본 즉 슬프다. 나에게는 그들을 모욕할 권리가 없었다. 형수들 앞에서 앞가슴을 풀어젖히려는 할머니가 민망스럽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였다. 환자를 가엾다 생각하면서도 나의 속 어디인지 웃음이 움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더구나 내가 젊은이 배가 모인 이웃집 방에 들어갔을 때 무슨 재미스러운 일이나 보고 온 사람 모양으로 드그양양이 이야기를 하고서 허리를 분질렀다. 거기에서는 할머니의 병세에 대하여 의론이 분분하였다. 그들은 하나도 한가한 이가 없었다. 혹은 변호사, 혹은 은행원, 혹은 회사원으로 다 무한연하고 있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나는 암만 해도 내일은 좀 가보아야 되겠는데 나는 그 전보를 보고 벌써 돌아가신 줄 알았어. 올 때 친구들이 북폰이 뭐니 부위를 주길래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하니까 그 사람들 말이 돌아가셔도 자손들에겐 그렇게 전보를 놓느니 하대그려. 그래 모두 받아왔는데 허허허. 그 중에 제일 연장자로 쾌하라고 말 잘하는 백경은 웃음 섞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암만 해도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큰일 났는걸? 가는 수도 없고 따는 곧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아. 은행원으로 있는 육초는 이렇게 맞방망이래졌다. 의사를 불러서 진단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부산 방직회사에서 다니는 사촌이 이런 제의를 하였다. 옳지, 참 그래 보아야 되겠군. 아버지께서 이 사연을 아뢰었다. 시방 그물그물 하시지 않나? 그러면 하여간 의원을 좀 불러올까? 의원은 아버지와 절친한 김주부를 청해오기로 하였다. 갓을 쓴 그 의원은 얼마 아니 되어 미륵 같은 몸뚱아리를 환자 방에 나타내었다. 매우 정신을 모은 듯이 눈을 나리감고 한나절이나 진맥을 하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러앉는다. 매우 말씀하기 안 되었소마는 아마 오늘 밤 아니면 내일은 못 넘길 것 같소. 매우 말하기 어려운 듯이 기실 조금도 말하기 어렵지 않는 듯이 그 의원은 최후의 판결을 언도하였다. 글쎄 그래, 워낙 노쇠하셔서 오래 부지를 하실 수 없지. 그러면 그렇지 하는 얼굴로 아버지는 맞방망 이르셨다. 가려던 자손은 또 붙잡히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그날 저녁부터 한결 돌리었다. 가끔 잡수실 것을 찾기도 하였다. 잡숫는 건 쭉하여야 배즙, 국물에만 한술도 안 되는 진지였다. 죽과 미음은 입에 대기도 싫어하였다. 그리고 전일에 발라드린 양약이 효염이 나서 상처가 아물었던지 자부와 손부에게 부축되어 꽤 오래 일어나 앉아있게 되었다. 그 이튿날이 무사히 지나가자 한 해의 무지를 비소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환자의 수명이 어느 때까지 계속될 시간 아는 데 들어서는 양이가 나으리란 우리 젊은 배의 주장에 의하여 땡땡의원 원장으로 있는
처녀무학사를 불러오게 되었다. 그는 친절한 결과에 다른 증세만 겹치지 않으면 2, 3주일은 무료하리라 하였다. 그래, 그저 그럴 거야. 아직 괜찮으신데 백주에 서둘고 야단을 하였지. 하고 일이 바쁜 백형은 그날 밤으로 떠나갔다. 그 이튿날 아침이었다. 우리가 집에 돌아오니까 할머니 곁을 떠난 적 없던 중모가 마당에서 한가롭게 할머니의 뒤흘린 바지를 빨고 웃는 낯으로 우리를 맞으며 할머님이 오늘 아침에는 혼자 일어나셨다. 시방 진지를 잡수시고 계시다. 어서 들어가 보아라. 나는 뛰어들어갔다. 자부와 손부의 신기해 여기는 시선을 받으면서 할머니는 정말 진지를 잡수고 있었다. 나는 빙글빙글 웃으며 할머니,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할머니는 합죽한 입을 오물오물하며 막 떠넣은 밥알맹이를 삼키고 내가 혼자 일어났지. 어떻게 일어나긴. 흉악한 놈들. 암만 일으켜달라니 어디 일으켜 주어야지. 이제 나 혼자라도 일어난다 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하였다. 어제 의원 왔지요? 이제 할머니가 곧 나으신데요. 정말 낫겠다고 하던? 응? 하고 검버섯 핀 주름을 밀며 흔연한 웃음의 그림자가 오래간만에 그의 볼을 스치었다. 나의 눈엔 어쩐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밤차로 모였던 자손들은 제각기 흩어졌다. 나도 그날 밤에 서울로 올라왔다.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맑게 갠 하늘은 구름 한 점도 없고 아른아른한 아지랑이가 그 하늘거리는 기볼로 봄빛 안을 짜내는 어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나는 깨끗하게 춘복을 차리고 친구 몇 명과 오이동 앵화 구경을 막 나가려던 때였다. 이때 뜻 아니한 전보 한 장이 닥치었다. 오전 3시 조모주 별세.